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의 오선 의원 정진석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에 나와서 아주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으로 와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는 말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윤석열은 대통령에 출마해야 하긴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제3지대에서 출마라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이 무소속이나 아주 소수 정당의 만들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제3지대에 해쳐 모여 야권을 재편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하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진석 의원의 발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여야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저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한국갤럽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온전히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섭섭하고 아쉽고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령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제3지대로 해쳐모여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충청권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충청권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윤석열 대망론을 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때와 분위기가 좀 유사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도 충청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킬 뻔했다가 스스로 중간에 접었습니다. 그렇지만 반기문과 윤석열은 좀 다릅니다. 윤석열은 야성이, 동물적인 야성이 눈에 띕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5%를 넘으면 그만두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도 없는데 28.2%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한길 리서치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도 1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당 쪽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윤석열이 나와도 안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는 그런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정치 세력으로 제3지대로 등장한다면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했다, 이런 비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카드가 아주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진석 의원의 이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은 국민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자기 혼자 스스로 내리기가 어렵다, 지금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결국 정치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자, 충청권의 오선 의원 정진석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정답을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과 그렇게 제대로 대화해보지 않았다는 정진석 의원,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자, 이 기자 출신답게 자신이 본 윤석열은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그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지금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윤석열이 선두로 조사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윤석열이라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대화를 깊이 안 해봐서 스치듯이 만난 게 고작이라
제대로 평가를 못하겠다. 그러나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사람들 관찰을 하는 재주는 있다. 그러면서 검찰직 관두고 변호사 개업해서 돈 벌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적어도.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계 진출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정치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정치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하지 않았고 퇴임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투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알 겁니다. 지금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도 가장 징계위원들이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계속 정치 안 한다는 말을 왜 못하냐 왜 못하냐 이렇게 징계위원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뜻을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입니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장사를 잘 해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콘텐츠 부족이 뼈록이 났습니다. 떨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금 이 열린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하는 윤석열 대권 출마 방지법까지 발의한다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윤석열을 지금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범여권에서. 자,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런 법을 발의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법을 발의한다면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보이는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한다고 할 만큼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공포스러운 겁니다. 자, 정진석 의원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양반은 공적 사명감이 나름대로 있다. 그런 사람은 제 눈에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지난번 국감 발언도 나왔을 거다. 퇴임 후에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을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는 진심으로 들린다. 언제 이 양반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그를 자연인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 총장이 국민의 힘으로 나와서 대선 출마까지도 가능하다는 거냐고 묻자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와서 대선 출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3지대에서 해처모의를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자, 정진석 의원은 충청권 의원이고 또 나름대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과는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의 이 개인 스타일 또는 과거 행적에 대해서 보수 정치인들 중에는 이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가장 잘 대항할 수 있는 야당 정치인 윤석열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너무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선택에 달린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대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단임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는 것이고 그가 대선에 출마하든 서울시장에 출마하든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논산 출신입니다. 충남 논산 출신. 그래서 충청권에서 서울 출신인 윤석열에 대해서 충청도 사람으로 아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 대망론, 이회창, 반기문에 이어서 지금 윤석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현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일 뿐입니다. 정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야당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 번쯤 되새길만 한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지금처럼 계속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칼 같은 엄정한 수사를 계속한다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부터 또 보수 쪽에 있는 잠룡들이 윤석열과 경쟁하면서 13평 망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를 방문해서 한 임대주택을 찾았는데 13평짜리였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부부의 뭐 아이는 한 명이 기본이고 뭐 어린아이면 2명도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아니 13평 임대주택에 네 가족이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뭐냐, 아이도 없는데 김정숙 여사하고 퇴임한 뒤에 6평이면 살겠네,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지,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0번 이상 바뀌었는데도 망했는지를 드러내주는, 문재인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질문한 것이다, 뭐 발언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변명을 내보였고, 탁현민 비서관도 뭐 꾸중을 들었다는 등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망쳤는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입에서 실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파장이 컸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뭐 안철수, 유승민, 국민의힘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은 퇴임 후에 이 사저를 구입했는데 795평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3평 아파트에 부부와 아이 둘까지 살아라? 나는 큰 집에 살 테니까 너희들은 이 작은 닭장 같은 데서 따닥따닥 붙어서 4명이 행복하게 살아라. 집 살 필요 뭐가 있냐? 임대주택이면 족하지 않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는데 너희들은 개, 돼지니까.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드디어 문재인 부부에 대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살 집입니다. 자, 지금 주거의 문제가 심각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 염장 지르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자기들은 아방궁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한 넓이의 사저를 미리 준비하고 무슨 농지 관련해서 법을 어겼다는 비판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큰 집을 마련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들은 좁은데 그냥 적당히 살아,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비판입니다. 자, 오늘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이 청원글의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 부부만 함께 살 테니 사저 크기는 13평의 절반 수준인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니가 가라, 니가 가라 그 임대주택,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법무부 차관 온 이용구 변호사 보니까 뭐 강남에만 집이 2채입니다. 문재인 정권 앞으로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1주택자만 한다더니 급합니까? 아무나 막 합니다.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 2채가 있다는 사람을 차관에 앉히면서 지금 국민들한테는 13평짜리 임대주택에 4가족이 살라고 지금 강요하는 겁니까 뭡니까? 게다가 이 동탄 이 행복주택인가 뭔가 하는 이 임대주택 단지는 44제곱미터, 그러니까 옛날 14평형도
굉장히 큰 평수라고 합니다. 훨씬 더 적은 평수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곳은 복층형 구조라고 합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답니다. 이런 데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열세 평형에 가서 정말 뭐 공간 배치가 진짜 하기는 하다. 뭐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는 이거는 뭐 이 변창흠 새로 이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다. 변 내정자가 네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둘러내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장관이 되기도 전에 지명자인데 김현미 현 장관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어제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를 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인터넷 부동산 홈페이지 등 게시판 등에서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나자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질문을 내보면 두 명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물어봐야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말이 질문이면 변 사장이 바로 그 다음에 네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원글 작성자는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 말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질문했고 국토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이 네라고 답했다고 해명했는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뭔 상관입니까? 라며 자신과 장관의 발언에 책임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탄 신도시 행복주택단지가에서 했던 이 발언은 정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795평 사저 준비하며 할 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13평 발언에 국민들 부글부글 13평 보고 부부의 어린이 2명도 가능하겠다. 뭐 아무튼 지금 SNS나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염장을 지른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택 문화가 변해서 임대주택도 일반적인 게 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서는 내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내 집이 아니라면 전세를 살고 싶어 합니다. 임대주택에 살면 우리 사회에서 시선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임대주택을 홍보하면서 이제는 집 살 필요 없이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마리 앙뚜아네트도 아니고 현실감이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대통령 한다고 청와대에 앉아 있습니까? 그 넓은 청와대 공중분부에 앉아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자, 김정숙 여사 둘이 이제 살 텐데 둘이 살면 정말 6평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13평에 내 가족이 살 수 있겠다고 이렇게 행복하겠다, 아늑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걸 지금 국민들 앞에서 말이라고 하는 건지 막걸리라고 하는 건지 아무튼 청와대 안방,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조차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6평에 살면 되겠네, 퇴임 후. 그런데 지금 양산의 그 795평은 뭡니까? 자신은 이렇게 떵떵거리며 퇴임 후에도 그 입방정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전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터널 끝이 보인다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공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하루 만에 950명 수준으로 폭증하자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면목이 없다, 송구하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흘 전에는 왜 터널의 끝이 보인다, 뭐 백신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4,4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습니까? 자, 정말 문재인 대통령 이 메시지를 보면 도대체 이 메시지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낙관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큰 사태가 터졌습니다. 대구 이 코로나 확산되기 직전에도 비슷한 낙관적 발언을 했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 열리면 이렇게 사고가 터집니다. 자, 사흘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의 이 파워를 입증하듯이,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우민 사관은 숨어서 SNS로 조용히 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K방역이 뭐냐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민국이 자화자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떠들 때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청와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우민 사관은 숨어서 비겁하게 SNS에 글을 통해서 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든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발 좀 그 입 조심 좀 하십시오. 지금처럼 코로나19에 낙관적인 메시지를 냈다가 어떨 때는 뭐 사흘 만에, 어떨 때는 뭐 며칠 만에 이렇게 상황이 뒤집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제되지도 못했고 준비되지도 못했고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드는 것은 아닌가. 자, 이번에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터널의 끝이 보이느니 뭐니 떠들다가 사흘 만에 이렇게 말을 뒤집음으로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은 국민들의 신뢰 해성을 잃었습니다. 제발 입 좀 다물어라. 그 입이 문제다. 입방적인 문제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은 누가 쓰는지, SNS에 글은 직접 쓰는 건지, 아니면 누가 대피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손 놓고 뒤에 가만히 있는 건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긴급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방역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 코로나 급속 확산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로 방역 비상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는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계획된 일정을 긴급히 취소하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와 관련된 행동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낙관적인 발언만 하면 직후에 확진자가 늘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런 낙관적 발언과 직후 상황 악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입 좀 닥쳐야 된다. 메시지 신뢰에 큰 타격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정부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코로나 종식에 대한 희망적 발언을 했습니다. 4,400만 명 백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확보했다는 그 백신은 FDA에서 통과를 못해서 내년 후반기?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자,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국이 백신을 이제 접종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도 흉내만 내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은 그만큼 우리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한테 면접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한 뒤 사흘도 안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 공간에서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불안과 걱정이 클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 없는 심정이다. 송구, 면목, 아무튼 국민들한테 대응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알 겁니다. 입만 열면 이렇게 대응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을 하자 5일 뒤에 31번 신천지 확진자가 나오며 코로나가 새로운 국민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서울 브로우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코로나19의 재앙입니다. 이거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확진자 수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검역을 별로 안 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거는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터널의 끝이 보이니 아무튼 자화자찬의 왕입니다. 그 폼나는 말을 할 때는 직접 나와서 말합니다. 오늘 대우인사와는 숨어서 SNS를 했습니다. 얼마나 비판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도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 저확산의 위기를 넘기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제발 입 좀 닥치면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무튼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너무 잘하지 않나? 그러면서 뭐 경제를 어떻게 하고 내년에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고 이거 다 결국 보십시오. 다 음치로 들통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수사에서 엄벌에 처한다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특히 8.15 광복절 집회 때는 정말 강하게 구속수사라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가짜 뉴스로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10명도 안 되는 집회에서 한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